투자의 시선,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통해서 승률 높은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일의 프로 헤르메스스탁 하창환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시죠. 금융주 본격 밸류업 매력도 업, 지금 담아도 될 종목은 금융주가 밸류업에 앞장서고 있나요? 어떤 내용들 공개됐죠? 네,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금융주에 대한 좀 좋은 얘기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상 주도하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은 2분기 이후부터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매입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기말 배당에서 분기 배당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금융주가 확실히 잘 하는가 보다, 이런 이제 의식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시행한 기업에게 법인세를 이제 절감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공개가 됐고요. 그 이제 퍼센테이지와 어떻게 좀 진행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대표적으로 이런 금융, 보험, 증권 이렇게 이제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이슈가 많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 혹은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군이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금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런 밸류업과는 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포드에서 좀 주가의 급락이 나온 것들,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런 흐름들에서의 좀 부정적인 내용들, 또 유럽 지역에서의 이런 수출 데이터가 조금 일부 꺾이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좀 우려가 확대가 돼서 이제 본업 관련된 부분에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업이 잘 돼야 주주 환원 정책도 하고 이제 배당도 많이 할 텐데, 거기서 이제 좀 제동이 걸린 거죠.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획재정부가 25일에 24년 세법 개정안을 조금 공개를 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한 쪽에서의 이벤트가 있었고, 일단 좀 중요한 거는 분리과세 얘기가 일부 나온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원래는 이제 2천만 원 이하에서는 14%가 토탈 15.4%만 떼고 더 이상의 이제 이런 종합과세로 넘어가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를 하면은, 이게 IS 계좌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일반 주주들이 그와 좀 동일한 혜택을 받는 듯한 효과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매력도가 높은 거고, 아마 배당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금 저축 펀드라든지 이렇게 IS 계좌를 굉장히 좀 많이 활용을 하게 될 텐데, 그 한도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늘어나는 것들도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거 제외했을 때 그런 것들은 좀 제약이 있거든요. 이제 금액적인 부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홀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금을 못 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IS와 동일하게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그게 아니라면은 2천만 원 한도까지는 또 9% 세율로 원천 징수를 하고, 이제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2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 걸 선택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엔 고배당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과거에는 2천만 원을 넘기는 게 사실상 정말 엄청나게 돈이 많으신 분들에 한해서 진행이 됐지만, 최근에 ETF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2천만 원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개별적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이 배당에 대한 수익이 많아지면은 이 금융종합과세로 들어가게 되면서 세율을 거의 50%까지 얻어맞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배당을 받으면서 배당을 많이 받았는데 이 원래의 주가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나는 토탈 리턴으로 보면은 손실인데 세금은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분리과세로 좀 선택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먼저 15.4를 떼기 때문에 나머지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거는 주주 환원 정책을 노리는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좋은 내용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3년 연속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야 5%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5%씩 늘리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왜? 지금 기존의 대기업들은 이미 환원 정책을 잘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계속적으로 5%씩 고정적으로 확대를 하지 않았을 때 법인세 절감을 못 받는다는 것은 좀 일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들도 좀 체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몇 년 전에 그 분기 배당 주는 기업들을 찾아보니까 네. 열 손가락도 안 됐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밸류업 추진으로 인해서 특히 금융주 내에서 분기 배당은 이제 거의 다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여기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배당을 받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자사주 소각까지도 해나가는 금융주들 나오고 있고 적극적으로 했을 때 그 기업에 투자한 그 배당주 투자자들은 배당 분리 과세까지 가능한 세제 혜택까지 더해지면서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금융주들도 역시 그에 동참하는 움직임 적극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대표적인 밸류업 기대주 아까 자동차도 비교를 해주셨지만 네. 밸류업 기대주로 금융주로 이제 좀 몰릴 수밖에 없는 네. 예, 그런 지금 일단 뭐 하반기 정도 예, 자동차가 좀 실적 전망 좋아질 때까지 네. 그런 상황인 건데요. 주가는 어떻습니까? 저평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가가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연초 네. 대비했을 때는 뭐 50%, 60%씩 맞아요. 올라왔지만 아직도 PBR 1배가 안 되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금융주가 얼마나 저평가를 받아왔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 금융지주가 갑자기 깜짝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지금 8%대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제가 오늘 소개드릴 종목군들도 대부분 이제 PBR이 1배 수준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신한지주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지금 4% 넘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 최근 증권사 커버에서 목표 주가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이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제 배당에 대한 이런 수율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기대감들이 높은 상황이고 일단 2분기 이후부터는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환원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이 은행이나 금융주가 얼마나 좀 단단한지를 체크하는 포인트가 이제 VIS 비율이랑 총 자본 비율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보통주 자본 비율이라는 거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리포트 보시면 이게 이제 약어로 CET-1이라고 돼 있어서 이거 도대체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거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금융사에서 손실 흡수 능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게 이 회사가 얼마나 건전해서 이걸 잘 흡수할 수 있는지가 핵심 부분인데 해당 부분으로 요즘에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이게 2분기 이후부터는 좋아진다라는 부분을 대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추가적인 정책적인 부분들 또 이제 지수 추종하는 이런 힌트들이 나오는 것들이 3분기와 4분기에 연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단에서도 계속적인 이제 코멘트가 나올 수 있고요. 우리가 기타 다른 나라들에서의 이런 주주 환원 정책들이 얼마나 길게 진행됐었는지 또 밸류업이 진행됐었는지는 가장 최근에 이제 일본을 보시면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토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밸류업에 대한 시작이 나왔고요. 이토 보고서 기준으로 보시면 10년 거버넌스 코드가 3번 바뀌었는데 그거 기준으로 보셔도 거의 2, 3년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올해 초부터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자사주 매입과 소각까지도 이어지는 구조가 유지가 된다는 거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대 마진 같은 경우가 금리 인하가 떨어지게 되면 약간은 좀 타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비이자이익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교통카드를 찍는다거나 아니면 ATM 기기에서 돈을 뽑는다거나 아니면 돈을 보낼 때 이제 수수료가 나오는 것들을 비이자 이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서의 좀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좀 제거를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일 것 같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올해 최소 이제 3천억 원의 이상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또 발표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금융지주도 갑자기 안 하는 척하다 갑자기 쭉 나왔고 KB금융 같은 경우는 증권가에서 예측한 4천억 나왔죠. 그리고 나머지 금융지주들도 계속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동차가 무너진 거는 지금 금융지주들에게는 사실 호재입니다.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돈이 이쪽으로 쏠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네. 오늘의 이 강세도 그 자동차의 영향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융주 가운데 우리 금융지주는 정말 안 올랐던 종목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올해 들어서 뭐 상승률이 다른 종목 50% 갈 때 이 종목 뭐 10%채 갔나 못 갔나 이 정도였는데 오늘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발표가 나오면서 20% 연봉 기준으로 연간 20%의 수익률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 밸류업 추진에 따라서 또
때 아니게 밸류 킬을 당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저 PBR주에 내가 투자를 해놨는데 네. 갑작스럽게 그 회사가 뭐 상장 폐지를 하거나 헐값 합병을 하게 되면서 밸류 킬을 당하는 그런 투자자분들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뭐 자동차나 이제 또 금융사들에게는 굉장히 또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소형주뿐만 아니라 대형주에서도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큰 문제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신성통상이 다시 급등이 나온 이유가 이제 없애려고 했는데 주주들이 반발을 해서 안 됐고, 하나에너지 같은 경우도 비슷한 사례죠.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앞에서도 잘 브리핑 해주신 것처럼 두산그룹의 두산 밥켓과 이제 로보틱스의 이런 비율, 사실 밸류적으로 보면은 해외면은 거의 9대1 수준 돼도 문제가 생길 정도로 돈에 버는 그 갭차가 크잖아요. 두산 밥켓은 돈을 엄청나게 잘 벌고 있는 회사고, 두산 로보틱스는 사실상 실적적으로 보면은 평가가 이게 똑같을 수가 없는데 너무 비슷한 비율로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밸류 킬에 해당이 되는 사례들입니다. 이게 지금 합병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본시장법에 제대로 평가가 기준점이 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최근 주가 기준 뭐 한 달이라든지 세 달의 평균값으로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할증해서 퍼센테이지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이 못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악재 중에 악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나는 내가 이 저평가돼 있어서 투자를 했는데 네. 갑자기 이제 합병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가치가 깎여나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런 것들을 잘하는 기업들로 또 자금이 쏠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금융주들이나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강하게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탑10 브랜드의 신성통상은 공개 매수를 자진 상패 위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공개 네. 매수 가격이 워낙 낮아서 주주들이 응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2차 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반기 계속 가져가도 좋을 만한 금융주 꼽아주시죠. 네, 지금 사실 대부분이 좋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KB금융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환원율 같은 경우도 지금 40%를 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 요번에 실적도 사실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굉장히 좀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 추가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고, 다른 종목군들도 지금 이제 52주 신고가 갱신해서 최고가를 갱신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게 아까 소개드렸던 신한지주가 그런 종목인데, 그런 종목군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전반적인 금융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점. 그래서 사실 금융 ETF를 투자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는 종목 선택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ETF로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항상 이제 밸류업 쪽에서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종목이 이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11월 기준으로 금융지주들 사이에서는 가장 많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있는 게 KB금융이라는 점에서 해당 종목을 좀 토픽으로 일단 기준점을 삼으시고 나머지 의사결정을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탑픽으로 KB금융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금융 관련 ETF 쪽에 대한 하반기 투자 괜찮겠다라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로의 시선 하창완 본부장이었습니다.